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작사회장 박영달 인사드립니다. 약준모 SNS 런칭 기념 줌 라이브 토크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장동석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약준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약사직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6년도가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약사 사회는 이 통계 자료는 2019년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61세 이상 개국 약사가 벌써 2019년도에 28%에 진입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71세 이상 약사님들이 개국한 약사 수가 4,584명, 그 다음에 61세, 70세가 5,261명, 전체 28%가 지금 61세 이상 약사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남녀 성별은 6대4, 여성 약사님들이 60%, 남자가 40% 정도 됩니다. 전국의 약국은 2만 1,000개 중인데, 그 중에서 서울, 경기에 참여하는 개국한 약사들이 약 43.76%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까지 하면은 수도권의 약국이 전체 한 50%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회원 신고 약사 비율도 거의 비슷한데 서울, 경기에 44.44%, 그러니까 총 3만 5천 명 중에서 거의 45%가 서울, 경기에 회원 신고를 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약사들 중에서 3만 2천 명이 어디에 근무하나 이걸 파악해 봤더니 전체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전체의 약 73%가 개국을 하거나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의료계가 약 16%, 그 다음에 제약이 약 4%.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체 약 88%, 89%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국보사인 연구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에 1,300명, 2035년도에는 3,900명 정도 과잉 공급될 예정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를 보면은 조제 업무 자동화를 따라서 생산성 증가가 120% 정도 증가할 걸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인 활동 인력 비율이 현재 약 89%이고, 그 다음에 약사 활동 인력 비율이 약 70%입니다. 평균값인 80%를 봤을 때 2030년도 앞으로 8년 후에는 약 4,700명 정도 초과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학대학 입학 정원을 보면은 저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20개 약학대학에서 입학 정원이 1,2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6년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전북대, 제주대에서 또 약학대학이 신설돼서 입학 정원이 총 37개 대학에 1,753명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우리가 통 6년제가 되면서 이 1,753명 중에서 각 기존의 약학대학은 30개, 35개 약학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이상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이것은 통 6년 되면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입학생들은 1,753명에서 최소한 10% 이상 증원, 약 1,900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우울한 얘기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
그 교육부가 약학대학 증원 배경의 이유는 뭐냐 했냐면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약사나 산업약사들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학대학을 증원하겠다는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는 교육부에다가 이런 제약 분야 R&D 등의 연구 인력 그런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약사 6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특정 분야를 위한 약사장 선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약 분야 R&D 분야의 인력 양성은 이 처우개선이 문제지 이쪽 부분에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서 이 인력이 제약 분야 R&D로 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직약사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약사는 너무나 우리 약사들이 근무를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있는데 첫째, 이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 약무직렬 공무원은 약사 수당이 월 7만 원입니다. 타 직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반의 나 지역별 봤을 때 최하 60만 원에서 그다음에 군 지역은 85만 원, 전문의는 70만 원에서 95만 원입니다. 너무 비교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공무원 약사 수당하고 의사 수당을 보면은 13.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약사들은 연차가 증가되더라도 수당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연차가 증가될수록 수당이 증가됩니다. 이런 공직약사가 계속 근무를 기피하게 됐을 때 향후 복지부나 시약처에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 정책은 배제되고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병원에서도 보면은 공중병원, 공공병원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전문 약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약학 전문 업무 고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대 6년이 되면서 거기다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직종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사회는 약사 수당이 의료직과 의무직렬처럼 현실화될 때까지 당분간 약사사회는 약사 수당을 약사회가 대신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원 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원 약사 지금 인력 기준을 보게 되면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은 1인 이상 약사만 두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300병상에 1인 약사 말도 안 되죠. 치과병원 100병상 미만이면 주당 16시간 1인 약사, 시간제 근무 약사만 두면 됩니다. 한방병원 100병상 미만 똑같이 주당 16시간 1인 약사, 요건 한 약사만 두게 돼 있고, 요양병원에 100병상 미만 주당 16시간 1인 이상 시간제 약사를 두면 되는데 여긴 근무 약사 한 약사를 다도 됩니다. 한방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 필요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서도 한방 진료가 필요하면 한 약사를 줄 수 있다고, 그런 가정을 하면 한방병원에서 약사를 배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이런 형식적인 이런 인력 기준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요양병원에 약사 인력 배치가 없다는 것은 이런 투약 공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노인 환자라든지 복합 만성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 공백이 생기게 되면
무자격자 조제라든지 향정 마약류 관리 부재라든지 면허 대용으로 해서 환자 안전은 굉장히 위협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 개척 개정은 우리 약사 사회가, 우리 약사회가 또 약사의 직능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을 예방해서라도 필히 의료법 시행 개칙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 약사 약국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제 수가를 받으면 상대하치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하치 항목이 현재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보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하치 점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 행위를 100으로 했을 때 그 난이도가 적으면은 점수가 낮아지고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높아지는데, 현재 우리 조제료는 이 상대하치 점수에 매년 우리가 5월 달에 건보공단하고 수가 협상을 하는데, 그것이 환산지수를 몇 원으로 결정하는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뭐 3%라면 뭐 올해 또 3%가 인상될까요? 88원에 곱하기 3% 하게 되면 내년 조제료가 되는 거고, 상대하치 점수는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분 조제료로 했을 때 6,040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상대하치 점수라면 약 70점이 해당됩니다. 약국의 양극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행위료, 의과, 그 다음에 약국 조제료 포함해서 62조고, 그 중에서 약국 조제 행위료는 4조 3천억입니다. 그 중에 상위 10% 약국이 4조 3천억에 45%, 상위 30% 약국이 70%, 상위 50% 약국이 전체 조제 행위료의 85%를 가져가고, 하위 10%는 5%를 가져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위 50% 약국은 조제 행위로서 어느 정도 약국이 유지 가능하지만은 하위 50%는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이 상위 10%, 상위 30%에서 인력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우리 약사의 인력난, 취업난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15년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시절에 차증수가 폐지가 있었는데, 그때 의과는 차증수가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약사회에서는 이 차증수가가 매년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연간 19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저 판단은 뭐냐? 기본적으로 차증수가가 유지가 돼 190억이 일단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차증수가를 유지해야지 금의약사, 그 다음에 문전약국의 약솔림 현상,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해서 차증수가를 유지하기로 했고, 문제는 그 이후에 이 190억이라는 돈이 다시 우리 약국으로 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점수 손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은 우리 약사회가 꼭 다시 우리 약국 조제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약국의 수입이 늘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상대가치 항목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약대 6년째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약사들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현재 조제 수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작사회는 작년에 중앙대학교 서동철 약물경제연구소 팀하고 우리 새로운 이 신상대하치 항목을 어떤 걸 개발할 것인가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이제 결론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릴 텐데, 다음 달 국회 서영석 의원실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행위를 잡았을 때 기준행위는 어떻게 잡냐면, 특이사항이 없는 성인이
정제 내 품목을 3일분 조제했을 때 조제 전 과정이 저희는 10분, 그 다음에 업무량 상대 가치를 100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조제 소위 시간 10분이라는 것은 조제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약국 관리라든지 의약품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약이 들어왔을 때 모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조제 준비 과정까지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순수한 조제 행위만 10분이 걸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첫 번째, 우리 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 방문 양료 서비스 모델입니다. 경기도 약사회가 2017년도부터 경기도 약사회 조례를 해서 방문 양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지약물 관리 서비스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약사가 환자 가정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사회적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데, 거기에는 6가지 세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환산을 했더니 건당 74,000원 정도 비용이 산출됐습니다. 두 번째, 약국 내 다약제 관리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 약국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6가지 세부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건당 49,000원 정도의 수가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도화된 DUR 약물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입니다. 병원에서 금기 약물을 처방하거나 치료력이 좁은 약물, 면역 억제제, 항응고제 이런 고이온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DUR 점검을 통해 가지고 금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위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점수, 그 다음에 이걸 환산했더니 21,000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이상 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입니다. 처방 조제된 모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정보 수집 비용이 저희가 건당 26,000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향정 마약류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환산했더니 1,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우리 우수 약국 관리 기준 GPP, 굿 파마시 프랙티스라고 하죠. 이것이 1999년도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 약물정책과에서 보조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약국은 약사 중심으로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 약국 모형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의약분업과 동시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첫째, 약사회의 어떤 그 정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GPP를 더 이상 미룬다면은 법인 약국, 여기에 어떤 우리의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취약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GPP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GPP를 도입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나,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 습관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까 똑같이 장대하치 점수에다 환산 지수에 했는데, 여기엔 종별 가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은 수가의 15%를 주고,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 종합병원은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GPP를 도입했을 때, GPP 도입한 약국에 대해서 이런 그 종별 가산율을 가산한다 했을 때 GPP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와 어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어떤 차별화, GPP 하지 않은 약국과 차별화가 되고, 향후에 GPP는 약국의 열악한 구조를 개선함으로 있어서 상당히 타 업종, 아니면 아까 우려했던 대로
이 법인 약국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태국 같은 경우 보면은 2015년부터 신규 약국의 경우 GPP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적합하지 않으면은 개설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8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2023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않을 경우 개설을 취소하겠다 합니다. 태국이 이런데 그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또 대한약사회가 이런 걸 추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의약분업을 강행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약사 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약특위에서 무슨 일을 했냐? GPP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향후 약학교육의 내실화로 해서 약사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거 중에 하나가 목표가 2011년 3월에 6년제 약사 첫 100주를 목표로 했는데 좀 늦어졌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 당시 약특위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창정 교수님이셨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대통령 직속의 약특위를 설치한 대통령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한약사회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사의 미래 모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 있는 그 약사들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왜 바쁘냐?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들 굉장히 바쁘고 약사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근거 중심 상담 공간을 통해서 약국에서 혈당, 혈압, 그 다음에 그런 요새 그 POCT를 통해 가지고 피 한 방울이면 모든 검사가 다 됩니다. 이런 행위를 약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첫 번째, 약학대학이 현재는 자연과학계열인데 의학계열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교육과정 중에 정맥주사, 그중주사 그런 교육 추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POCT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약사법은 195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약사가 무엇을 하는 직무가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 직무 정의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약사는 의약품이나 의약품의 제조, 생산, 그 다음에 조제, 투약, 유통, 이런 일을 하는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현재 약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그 다음에 한의사는 뭐냐?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현재 약사는 2004년도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서 약사는 보건의료인이고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약사법도 약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양료와 약사 보건지도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약사라는 이런 조항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